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김광석 교수님 나오셨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책을 또 이제 출판을 하셔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두 번째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특히 23년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궁금증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시원하게 여러분 궁금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10만 명 돌파하셨습니다. 채널 부끄러우시겠지만 채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채널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김광석 TV가 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가족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 봐주세요. 네. 네, 교수님 바로 이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쭤볼까 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디폴트 이야기 우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이 디폴트가 될 경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디폴트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디폴트는 말 그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가게도 기업도 빚을 졌다가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걸 디폴트라고 보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만들고 그 부채를 끌어다가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또 스타일이 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계속 하는데 그렇다고 부채를 무한정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정해놔요. 그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야당이 부채 한도 정해져 있는데 부채 한도 더 안 올려주겠다. 추가적인 부채 마련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고 여당 혹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올려줘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안 올린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올려달라라고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부채 한도를 올려주면 어쨌든 디폴트 상황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부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디폴트 상황이 온다는 거죠. 부채 한도 상한을 안 올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협상을 타결할 경우 국가 부도 상황까지는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주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 부도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국가 부도 올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껴드리고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방 시스템이 흔들려요. 미국 정부가 군인들 월급 못 주는 거예요. 월급 못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 찾아가겠죠. 국방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 시스템도 붕괴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라의 존립 가치가 좀 사라집니다. 그만큼 크게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 부도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국가 부도 상황까지 안 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거든요.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채 상한 조정을 가지고 정말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결국은 타결을 했거든요. 타결한 이후에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습니다. 등급이 강등되면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미국 투자 대상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결국 미국의 주가나 자본시장, 자산시장 가치가 크게 급락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가고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부정적으로 미국 경제에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부채 한도를 올립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면 부채를 더 많이 짊어진다는 뜻이죠. 정부가 부채를 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뜻인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미국 국채가 싼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매력 있는 투자 대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 적절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미국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이 돼요. 발행해도 투자자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때 그랬었어요. 이 와중에 한전이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짊어지기 위해서 한전채를 발행하면 한전채에 투자할까요? 민간 기업의 이 회사채를 살까요? 한전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돈이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몰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한전채라는 것이 국채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공공채 혹은 국채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전한 투자 대상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민간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겠죠.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민간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금리 인상의 효과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없고 신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때 본격적으로 고용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좀 경기 부양이나 진작을 위해서 뭐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기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개념이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crowding out effect라고. 반대가 구입 효과예요. 근데 crowding in, 근데 crowding out effect라고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그 밖에 나머지 여건, 금융부실이라든가 나머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나라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제 위기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면 경제 위기죠. 그러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2020년에 경험했던 그 모습이 경제 위기예요. V자로 움푹 파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 역성장. 그게 경제 위기고 경기 침체는 L자로 꺼져가는 모습인 겁니다.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냐.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지 않지 않느냐. 맞아요. 미국 경제가 상반기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사실상 23년 하반기 들어서서 이런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위태위태한 일들이 있고 하방 압력이 또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린 금융부실이라는 문제까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은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실물 경제가 좀 위협을 받는 그런 국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들도 월급이 지금이 안 되면 그 경찰도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자본주의는 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국방 시스템이면 혹여나 월급 안 준다고 뭐 일 그만둘 일은 없죠. 한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미국은 다분히 그렇고요.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안 주면. 특히 어디 파병 나가고 하는 위험을 감내하고 월급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나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급여를 못 주는 거야. 또 정부가 이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면 여러 사업을 한단 말이죠.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그 예산 자체 쓰는 예산이 그 어떤 특정 기업의 매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면 대혼란이 초래됩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가정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정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시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국가부도 상황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게 호락호락하게 좋은 경제의 어떤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강등 이야기도 했는데 그만큼 디폴트가 오면 미국도 투자에 대한 메리트,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미국 국가부도 상황에 놓이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죠.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국가부도 상황이면 그런 거고요. 국가부도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용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역사에서 찾은 거죠. 2011년에도 그랬으니까. 반드시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등될 소지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지금 인수, 파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융부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정부마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미국 국가 경제를 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 뭘 믿고 여기에 투자하지 하는 그런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네.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가 되는 방법 인트로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나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걸 좀 되려 여쭙고 싶은데 자본주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들어가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유재산의 인정이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을 존중해준다, 용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면 사유재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죠. 근데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을까? 공식은 사실 있죠. 부자는 사유재산을 축적한 것이고 사유재산을 축적하려면 소득을 모으는 거거든요. 소득은 플로우의 개념이고 재산은 스탁의 개념이니까 결국 플로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축적하는 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이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가지 외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예요? 근로소득이에요. 두 번째가 사업소득, 세 번째가 재산소득, 네 번째가 이전소득입니다. 이전소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소득은 특히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재난지원금 받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로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사적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사적 이전소득은 뭐 용돈 받거나 길 가다 주어도 사적 이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소득으로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이전소득은 먼저 제외시켜보고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서는 비슷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월급 받아서 소득이 주된 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인 거고 내가 직접 뭐 치킨집을 운영한다. 내가 직접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 그럼 사업소득인 거예요.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량이 끌어올려지기만 한다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사회에서 나를 많이 찾을 것이고 그럼 나를 많이 찾는 수요처가 많을수록 나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중에서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를 골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의 역량,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를 안 찾는 거죠. 그러면 나를 안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거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이 되는 거죠. 고임금과 저임금의 특징은 그 가치입니다. 가치도 어떤 가치?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췄느냐 아니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뭐 저도 이제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는 뭐 손흥민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럼 단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끌어올린 사람들이 그 높은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만약에 나의 가치가 소득 수준 상위 10%다 그러면 재테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냥 상위 10%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재테크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위 10%가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고소득층을 많이 만나거든요. 고자산가들을. 왜냐하면 제가 경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기업의 사장단 혹은 뭐 경영전략회의도 많이 갑니다만 또 금융사가 주차하는 VIP 고객들이 있어요. 그냥 VIP도 아니고 V 3개 붙는 VIP예요. 그 VIP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경제 특강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드려야죠. 그런 자리 가면 얼마나 이 고자산가들이 고소득계층이 얼마나 내가 잉여 소득을 쓰고 남는 그 소득을 얼마나 또 굴려서 소득을 재산으로 더 쌓을 수 있을지, 불려서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요. 근데 문제는 하위 90%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정작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해요. 근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더 많이 일한다,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나 일하면 일할수록. 그리고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상위 10%가 되든가,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고리에 넘어가지 못한 계층이라고 나를 스스로 정의한다면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일하자 말고, 더 많이 일해서 부자 되자 말고 다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다른 고민은 분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재산소득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는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바꾸는 노력이 뭡니까? 바꾸는 노력? 그게 재테크예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게 재테크예요. 부동산이라는 자산, 주식이라는 자본, 채권, 뭐 금, 원유 선물 ETF. 내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 것이고, 그럼 나는 소득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다른 말로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그게 경제 공부라는 거죠.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과 바꿀까? 어떤 시점에 어떤 자산의 형태로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을까? 어떤 시점에 소위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할까? 신규 투자를 할까?
이게 재테크잖아요. 근데 정작 하위 90%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어쩌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약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2배로 일해요. 2잡, 3잡 하면서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부를 축적시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10억, 20억을 모았다. 그동안에 나는 계속 부자가 되어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10년 전 1,000원과 지금 1,000원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앞으로의 1,000원은 어떨까요? 같은 논리로 10년 전 10억과 지금 10억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10억은 그땐 10억 있으면 다 부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 어린 시절에는 1억 있으면 부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자꾸 바뀔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형태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요. 그래서 10억을 모았어요. 그동안 내 10억만큼 부자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고 10억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이미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열심히 막연히 사는 거, 성실히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근데 그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분명 경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자산과 어떤 형태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뭐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던지는 겁니다. 네, 교수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되게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까? 저축을 할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뭐 그 밖에 다른 투자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게 재테크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상황에도 주식이고 어느 상황에도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는 주식이고 어떤 상황에는 부동산이고 어떤 상황에는 심지어 현금입니다. 그냥 저축이 가장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1970년, 80년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고금리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삼성전자 주식 사서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얼마 벌었을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삼성전자 주식 아니어도 그때는요 저축으로 들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리가 10%라고 해보세요. 주식만 10%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식이 아니고 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제의 국면을 이해하고 2020년, 21년 제로금리 시대, 완화의 시대, 2022년, 23년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 그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그게 자산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좀 경제 국면을 이해하는 경제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책에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거에 대한 그 최소한의 경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힐링 여행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유동성 금리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온전히 나의 것으로 체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 그게 영어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 한국어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읽어도, 그 글을 읽어도 나의 것으로 안 온다? 그것은 그 단어 자체, 경제 용어 자체가 내 것으로 체화되지 않아서예요. 그냥 경제 언어 혹은 용어를 정의를 답습하고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삶의 언어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제의 언어를 배운 데 있어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금리예요. 금리는 제가 책에다가는 돈의 가치,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극단적인 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잠실 아파트인데요. 언젠지 몰라도 뭐 30년 전에 1억이었어요. 지금 30억 합니다. 그럼 잠실 아파트가 30배 올랐네요. 후회하십니까? 그때 1억 주고 샀어야 되는데. 근데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다 좋습니다. 여러분 3, 40년 전에 새우깡 사보셨습니까? 새우깡이 50원이었어요. 지금 1,500원이에요. 새우깡이 몇 배 올랐나요? 30배 올랐네요. 혹시 짜장면 사 드셔보셨나요? 새우깡뿐만 아니라 짜장면도요. 그때 뭐 100원, 200원, 500원, 지금 8,000원. 그럼 200원이라고 하면 짜장면이 40배 오른 거예요. 제가 뭐가 더 올랐고 뭐가 덜 올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수십 년 동안 잠실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 주고 바꾸는 모든 것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올랐다는 얘기는 좀 달리 해석한다면 아무것도 안 오른 겁니다. 다만 뭐 하나만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3, 40년 전에는 1,000원짜리 가져가서 뭐 새우깡 5봉지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가져가서 5봉지를 못 산다. 그 얘기는 그 1,0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금리가 뭐라고요? 돈의 가치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바꾸는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물론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지만 같이 발을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뜻해요. 단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라는 그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 가치는 선행하니까 금리가 언제 올랐습니까? 22년. 근데 금리의 정점이 언제예요? 23년. 금리의 정점, 기준금리의 정점이 23년 중반인데 주가는 언제 조정됐어요? 22년에. 그래서 아마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 그리고 23년에는 주가가 반등한다. 다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을 것이다. 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어쨌든 23년 기준금리의 정점이 2분기고 주가는 22년에 저점 찍고 근데 부동산 매매 가격은 아직도 저점을 못 찾은 거죠.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금리의 향방을 가늠하고 각 시장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지금 선행성이냐 후행성이냐 요거 가지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장의 특징을 규명하면 결과적으로 경기의 흐름, 금리의 흐름 그리고 각 시장의 어떤 시점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주식시장에 많이 투입을 하고 나의 돈을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을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은 주로 금리가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와 경기 사이클, 그리고 그것과 선행하는 시장, 후행하는 시장, 이런 걸 구분지면서 그 시대, 그 시점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노력, 이런 노력이 필요한, 그게 가장 건전한 자산관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어서 지금 바로 저희가 마침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책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누군가에는 기회였지만 또 누군가에는 절망이 될 수 있었죠. 맞아요.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그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의견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2023년 부동산 시장 말 그대로 조정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3년 끝자락 정도가 되어야만 뭐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런 전제가 바뀐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23년에는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옵니다. 주가 침체 온다고 안 했죠. 경기 침체 온다. 경기가 어렵다. 주가가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실 거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온다. 이것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 지금 23년 2분기가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경기 침체 국면이 지나고 23년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나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3년 하반기가 좋은 경제는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 드린다면 부동산 매매 가격 등락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점이 마이너스 0.48%예요. 마이너스 0.5에 가깝습니다. 이게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점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로 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뭐예요? 저점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아직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값이 그래도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0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때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죠. 또 올라간다 해도 대세 상승하는 2020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지 대세 상승하고 뭐 급등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근거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계속 전국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전국을 말씀드린 거예요. 23년 4분기가 정점을 찍고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반등할 때가 가격 상승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회복기인 거죠. 마이너스에서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렇게 상승하는 국면이 찾아올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요. 인상할 때 기준금리의 정점일 때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때 얼어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어붙으니까 매수 심리가 자극돼요. 근데 정점 찍고 계속 동행할 때는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다시 연결돼요. 매수세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수 심리가 지금 그 100을 기준으로 100 언더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고 동결만 하는데 왜 매수 심리가 또 돌아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그런 구간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중금리가 22년 10월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년 10월이 정점이고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을 사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금리 떨어지고 있네 하면서 매수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발동되는 겁니다. 그런 지배적인 특징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한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됐어요. 21년에 저점 시장 재고에서 맴돌아요. 22년, 23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증합니다. 이 급증할 때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될 때는 줄어들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늘어날 때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75,000호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는 72,000호까지 완만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값이 6만 호라는 위험 구간, 그 기준선을 밑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미분양 주택이 확실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서 해소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분양 물량이 아무리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 분양 물량을 매수 수요로서 접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호 밑으로 확실히 해소되는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매우 정확한 매수 시점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지 않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23년 하반기 내내 공급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공급 물량만큼이나 매수세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안 하면 매수세가 그만큼 안 따라오면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전제에서는 매수세가 반등해서 저희 경우에는 반등해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고 매수 심리는 100을 통과해서 올라오고 주택 매매 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12 현재 그리고 0을 통과해서 가는 지점 그런 지점이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앞당겨져서 반등하는 0을 통과하는 구간이 올 것으로 보고 서울이 먼저 오고 전국 평균이 뒤늦게 온다라고 한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권의 경우에는 더 있다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가늠하시고 좀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4분기다.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그때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미분양 주택 건수나 또 금리의 향방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또 가격 등락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고루 지켜보시면서 그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될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스스로 확인하시되 저희 지금의 가정에서는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도 더 시중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가격 등락률이 어쨌든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연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하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4분기가 정점을 0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3분기에 서울 집값이 먼저 0을 통과해서 올라간다. 그럼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 사는 걸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3분기에 0을 통과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집을 알아봐야 될 때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집을 알아보시다가 이런 미분양 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확실히 해소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 그러면 정말 매수 시점이 왔구나.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겠잖아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2020년, 21년의 주택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한다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알아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아니니까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겠고, 다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그리시면서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세 사시다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시점을 판단하실 때 그렇게 의사결정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네. 동기부여 관점에서 이야기 부탁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경제 전망을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책의 아우트로로 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의 주체예요. 경제의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가계예요. 그리고 기업의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구성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의 3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그 영화는 제작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경제의 주체인데 내가 빠져있다? 영화 속에 주인공이 없다? 그건 영화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경제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떤 국면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그림 그리시면서 사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경제를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21년 매우 특이한 경험을 했죠. 집값이 대세 상승하고 금리는 역사 이래 가장 낮은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 이례적인 경험을 하고 21년 끝자락에 22년, 23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같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같습니까? 다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은 얼마나 또 달라질까요? 마찬가지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2년은 지난 2년과 다를 거다라고 가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시면서 근데 왜 나의 의사결정은 지난 2년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느냐? 지난 2년 동안 더군다나 이례적인 경험을 해놓고 집값 대세 상승하고 역사 이래 가장 낮은 금리를 경험해놓고 변동금리로 대출 떡하니 받아서 집을 이만한 걸 사죠. 근데 그 이후부터 바로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 상환 부담은 급증하죠. 사실 집 사고 대출 받는 행동은 과거에 기초할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다음에 의사결정 해야 될 일인데 왜 앞으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지난 2년 동안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잘못된 전제로 의사결정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여러분은 경제를 구성하는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도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 적어도 집을 투자의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철학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집값 떨어져도 집 사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21년 끝자락에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낮은 이례적인 금리 때 87.5% 머저리티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대출 받자마자 이자 상환 부담이 쌓이는 일, 그런 극단적인 일을 경험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난 2년 동안의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경험이 매우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뭐 안타깝지만 좋은 의사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를 바로 진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객관적으로 경기를 판단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그런 데 있어서 경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제가 6년 7년 전에 썼던 첫 책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그 책에 남겼던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그 이후에 발간하는 모든 책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마치 경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바로 알고 바로 눈 크게 뜨고 올바른 의사결정 좀 내리실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사실 그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는데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최근에 교수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JTBS에도 뵙고 네.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고 계세요. 예. 경제학자로서 앞으로 어떤 마인드로 경제 이제 그 지식을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마인드적인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주셔도 돼요. 저의 마음은 경제를 올바로 수용하셨으면 좋겠다.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경제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목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판단하고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떨지 전망하고 하는 의사결정을 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경제 문맹을 벗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좀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저희 또 출연 요청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당연히요. 주기적으로 네. 계속 뵙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